매일 아침 시장이 열리면 제일 먼저 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60세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죠.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반찬 10만 원어치를 사갔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잡채 종류도 다양했어요. 처음엔 그저 단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죠.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많은 반찬을 매일 어디에 쓰는 걸까? 결국 가게 주인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 이유가 밝혀졌을 때 가게 주인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아주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남대문 인근 오래된 골목시장 한켠에 자리한 반찬가게. 40년 넘게 장사해온 이복순 65씨는 새벽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 앞에서 분주히 손을 놀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덜컥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늘 그렇듯 첫 손님이었다. 사장님, 오늘도 그 김치랑 멸치볶음 좀 넉넉히 주세요. 늘 고요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여인은 박정희 60씨였다. 단정한 단발머리, 허름한 점퍼, 손에는 늘 검정 비닐봉지 하나. 누가 봐도 평범한 아주머니였다. 복수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도 많이 사시네요. 식구가 많으신가 봐요. 정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인 채 웃었다. 그냥 챙길 데가 좀 있어서요. 짧고 모호한 대답이었다. 복수는 깊게 묻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매일 10만 원씩 반찬을 사간다는 사실만은 계속 마음에 걸렸다. 며칠 몇 주가 지나도 정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왔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심지어 명절 당일에도 나타났다. 그녀는 반찬을 고르고 계산을 마친 뒤 항상 같은 버스 정류장 쪽으로 사라졌다. 그 뒤로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복수는 가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도대체 저 반찬을 어디다 쓰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며칠 뒤 복수는 다른 상인들에게 물었다. 혹시 저 사람 알아요? 매일 반찬 잔뜩 싸가는 분. 글쎄요, 저 사람요? 나도 봤는데 혼자 사는 거로 아는데요. 혼자 산다고요? 응, 저기 3층 옥탑방에 혼자 산대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멀리 있다던데. 그 말을 들은 복순의 얼굴이 굳었다. 혼자 사는데 반찬을 그렇게 많이? 그날 이후 복수는 정희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정희는 늘 일정했다. 오전 7시 20분에 가게에 도착해 30분 안에 장을 보고 나갔다. 한 번도 흥정하지 않았고 불평도 없었다. 그저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다. 며칠 전 정희가 카드를 꺼내다 손목에 있던 붕대가 살짝 보였다. 피가 스며 있는 하얀 붕대였다. 복수는 순간 놀라 물었다. 손 다치셨어요? 정희는 서둘러 소매를 내리며 말했다. 아, 괜찮아요. 그냥 부엌일 하다가 좀 베었어요. 그때 복수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의심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복수는 남편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 여보, 나 말이야, 그 단골 아주머니 있잖아. 매일 반찬 10만 원어치 사가는 사람. 응? 그분이 왜? 그분이 혼자 산대. 근데 반찬은 항상 많아. 어디에다 쓰는지도 모르겠고. 설마 가게에서 뭔가 훔치거나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그런 거 아냐? 나도 그 생각했어. 근데 워낙 조용하고 착하게 생겨서. 그런 사람 같진 않은데. 남편은 무심히 말했다. 요즘 세상에 사람 겉모습 믿으면 안 돼. 시장에도 별사람 다 있잖아. 조심해. 그 한마디가 복순의 마음을 찔렀다. 그날 이후 그녀는 CCTV를 더 꼼꼼히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희의 행동이 더 이상 단순한 손님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정희는 항상 계산 후 잠시 가게 밖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듯 핸드폰을 바라보다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똑같이 반복. 복수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무슨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불법 판매? 돈 세탁? 아니면? 의심은 꼬리를 물고 번졌다. 결국 복수는 결심했다. 내일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혹시 모르잖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다음 날 새벽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둑했다. 복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정희가 올 시간까지는 아직 20분 남았다.
그녀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걸까? 그렇게 혼잣말하며 고개를 숙였을 때 문이 덜컥 열렸다. 사장님, 오늘은 좀 늦었네요. 정이었다. 복수는 놀라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의 결심이 굳어 있었다. 정희가 떠난 뒤 복수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저기요, 이상한 손님이 있어서요. 혼자 사는 분인데 매일 반찬을 10만 원씩 사가요. 혹시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신고가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게 될 줄은요. 그날 오후 시장엔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었다. 포장지들이 휘날리고 간판이 덜컥거렸다. 복수는 분주히 진열대를 정리하며도 자꾸 마음이 불편했다. 경찰까지 부를 일은 아니었을까? 괜히 사람 오해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신고는 접수되었다. 그녀는 그저 확인만 해주세요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단순한 확인이라 믿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입구로 경찰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순간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복순의 가게 앞에 멈춘 경찰차에서 젊은 형사 2명이 내렸다. 여기 반찬 가게 맞죠? 어제 신고하신 분이? 복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제가요. 그냥 좀 이상해서요. 그 손님이. 그때였다. 마침 정희가 가게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늘 그렇듯 검정 봉지를 들고 조용히. 그녀는 경찰을 보자 잠시 멈춰섰다.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박정희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시장 상인이 신고를 해서요. 매일 많은 양의 반찬을 사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장사하시는 건지 확인차 왔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저 장사 아니에요. 그럼 혹시 반찬은 어디에 쓰시나요?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작게 중얼거렸다. 그냥 필요한 데가 있어서요. 형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장 사람들은 가게 앞에 몰려들었고 복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냥 조용히 확인만 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 정희는 경찰과 함께 조용히 골목길을 따라 걸어갔다. 복수는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다. 몇 시간 후 복수는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아까 그분요. 박정희 씨. 어떻게 됐나요? 예, 확인 중입니다. 특별한 범죄 정황은 아직 없습니다만 거주지 확인차 같이 이동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심했나요? 형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글쎄요,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그날 저녁 복수는 일을 마치고 경찰서로 향했다. 형사는 그를 근처 주택가로 데려갔다. 좁은 골목 끝 허름한 3층짜리 빌라 옥탑방 앞에서 멈췄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입니다. 직접 보시죠. 문을 열자 좁은 방 안에 반찬통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뚜껑을 덮은 김치통, 멸치볶음, 장조림, 나물무침. 복순의 가게에서 팔던 반찬들이었다. 냄새는 고소했지만 어딘가 슬프게 느껴졌다. 그때 방 안구석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정희야, 약 좀. 낡은 요 위에는 누워있는 한 노인이 있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손, 산소호흡기가 연결된 몸. 그는 정희의 남편이었다. 정희는 황급히 약통을 들고 달려가 물을 건넸다. 여보, 조금만 더 드세요. 곧 나을 거예요. 복수는 그 장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형사가 조용히 속삭였다. 남편분이 루게릭병 환자래요. 거의 전신이 마비돼서 누워만 계신데 아내가 매일 반찬을 바꿔가며 식단을 챙겨드린답니다. 입맛이 변해서 매번 다른 걸 찾아오신 거죠. 복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럼 그 많은 반찬은 남편분 드시려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루 3끼를 조금씩 여러 가지로 나눠서 드신대요. 음식을 바꾸면 잠시라도 식사를 하신다네요. 그래서 매일 새 반찬을 사러 오신 거예요. 복순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저려왔다.
정희는 천천히 돌아서 복순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괜히 오해받을 일 한 건 알지만 그날은 꼭 반찬을 새로 바꿔드리고 싶었어요. 어제 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하셔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복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미안해요 아주머니. 나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누구라도 이상하게 볼 수 있었죠. 제가 너무 숨겼던 게 잘못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산소기계의 쉬익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복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반찬통이었다. 이거 오늘 새로 만든 미역국이에요. 남편분 드시라고. 소금도 덜 넣었어요. 정희는 그 반찬통을 두 손으로 받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눈물이 고여 반짝였다. 그날 밤 복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작은 눈발이 흩날렸다. 사람의 사정이란 게 참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희 씨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복수는 정희가 오지 않아도 항상 반찬 한 상자를 따로 싸놓았다. 누군가의 의심이 이제는 이해로 그리고 연결로 바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시장은 평소처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복순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날 본 옥탑방의 풍경, 그 여인의 눈빛, 그리고 병든 남편의 숨소리까지 모든 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정희는 가게에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복순은 반찬을 담으며 자꾸 문 쪽을 바라봤다. 오늘도 안 오시네. 그녀의 목소리에 미묘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오늘은 조금만 주세요. 복수는 놀라 웃으며 맞았다. 어머 정희 씨, 어디 아프셨어요? 요즘 안 보이길래 걱정했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남편이 좀 안 좋아서요. 며칠째 밤새 간병하느라.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했다. 복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분 병이 오래되셨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벌써 10년이에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지나온 세월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남편은 젊을 땐 정말 성실했어요. 건설 현장 다니며 돈 모으고 아이 키우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쓰러졌어요. 루게릭병이래요. 처음엔 손가락이 말을 안 듣더니 이젠 숨쉬는 것조차 기계 없이는 힘들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밥이라도 잘 먹이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 해서요.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장 소음이 멀게 느껴졌다. 정희는 조용히 덧붙였다. 처음엔 남편이 뭐든 다 토했어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난다고. 그때부터 매일 반찬을 바꿨어요. 오늘은 미역국, 내일은 잡채. 그렇게 하면 하루에 한두 숟갈은 삼키시더라고요. 복수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녀는 무심코 카운터 아래에서 포장해둔 반찬 한 상자를 꺼냈다. 이거 오늘은 제가 드릴게요. 김치랑 고등어 조림 좀 했어요. 이런 건 기름져서 힘내는데 좋아요. 정희는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사장님. 그럴 순 없어요. 저는 매일 사러 오는 게 그저 제 하루의 약속 같은 거예요. 복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찡하게 저렸다. 하루의 약속이라. 그건 단순한 장보기가 아니라 사랑을 이어가는 의식이었다. 며칠 후 복수는 반찬을 정리하다가 문득 결심했다. 이제 나도 뭔가 도와야겠다. 그날 저녁 그녀는 시장 상인 몇 명과 상의했다. 우리 저 아주머니 도와드리면 안 될까? 그분 남편이 루게릭병이라던데. 아 그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럼 반찬 좀 나눠드리죠. 돌아가면서 조금씩. 그렇게 해서 시장 사람들은 작은 상자를 하나 만들었다. 정희 씨 반찬 상자. 매일 누군가가 한두 가지 반찬을 담아두었다. 김치, 나물, 장조림, 두부조림. 그건 누가 시킨 것도 대단한 기부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생긴 일상이었다.